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왜 이번 버블은 2008년보다 심했을까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당신의 인생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 하루에 한 번은 포털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봅니다. 지금 집값은 버블이다. 경제위기 연구 1인자 서울대 교수의 경고. 계속된 부동산 버블 경고. 한국은 어떻게 될까? 일단 땡기고 보자. 한국 거품 붕괴 땐 끔찍. 왜 갑자기 이런 기사가 많아졌을까?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죠? 바로 한국은행에서 8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에 제기된 내용들이에요. 자, 이주랑 은행 총재는 8월 금통위부터 통화정책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7월 금통위에서 말을 했습니다. 자, 7월 금통위에서 소수 의견이 나왔고 8월부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기를 한 거예요. 물론 많은 전문가들이 아직도 8월 금리 인상보다는 10월에 가능성이 있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금리 인상의 저해 요소들은요,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를 좀 봐야 되는데, 이주랑 은행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은 이번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나 소비 위축이 크지 않을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일단 할 거고요. 금리 인상 한 이후에 만약에 진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뭐 3,000명, 4,000명에서 봉쇄 수준으로 거리두기가 확산된다면 그때 다음 인상을 이제 약간 이제 좀 천천히 하는 요소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금리 인상 시점 이후에 부동산 버블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요, 바로 저금리에 형성된 부동산 거품이 금리 인상 시기에 일시에 붕괴된 적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요즘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미 지속적인 인상 가능성을 제기한 한국은행 이주랑 은행 총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질서 있는 정상화다. 그래서 이 질서 있는 정상화라는 이야기가 한두 번 올리는 것과 또 이런 이야기를 붙이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거 생각보다 자주 올릴 수 있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현재 8월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요, 지금 경제에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올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1.25%의 기준금리에서 1.5%로 초저금리로 낮아진 근본적인 계기는 작년 3월에 전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금융 충격이 워낙 심하게 발생하다 보니까 이례적인 긴급 조치였거든요. 자, 지금은 그런 긴급 조치를 취할 상황도 아니잖아요. 주가도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금융시장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장률도 좋고요. 물가 상승률도 꾸준히 수요 측 인플레 압력이 가속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에서 과연 작년 3월에 시행했었던 초저금리 상황을 유지할 이유가 있냐? 없다. 이것은 긴급조치 회수다. 경기 과열과 상관없이 긴축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S&P를 비롯한 JP모건 등 이제 외국계 투자은행들은요, 앞으로 금리가 1.25%까지 쉽게 갈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1.25%까지는 무조건 가고, 자, 국내 전문가 중에선 4차례까지도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까지는 무슨 식으로든 정상으로 복귀를 해요.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죠. 자, 현재 부동산 가격의 거품은 맞을까요? 거품 맞아요. 왜냐면 소득 대비 집값 비율에서 PIR 가장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10.8입니다.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이 PIR이 10이 넘어가면은 고평가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17.8까지 올라가겠어요. 2019년 1월에 집값이 좀 조정됐죠. 12.9였고요. 2020년 3월에 14.2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10월에 16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2021년 3월에는 17.8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제목이 2008년 부동산 버블보다 심하다 이거냐면은 2008년 당시에 서울 아파트 PIR이 11.9였습니다. 한 12 정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때도 집값 미쳤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그때 비하면 완전히 해자 가격이네. 17.8이라는 금액이 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고평가됐다는 걸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부동산 버블이 형성된 건 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을 상승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지금 집값이 싸다고는 안 해요. 그냥 앞으로 그동안에 올라왔던 조건과 앞으로도 어떻게 될 것인가 전망해 봤을 때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집값이 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2008년 부동산 버블과 현재 버블의 가장 큰 차이점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2008년 버블은 11.9까지 올라갔어요. 그때도 미쳤다 생각하는데 왜 이번엔 더 미칠 수 있었을까? 간단합니다. 바로 이번 부동산 버블은요,
전세 가격을 급등을 동반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전세 가격 급등이 어디서 나타나냐? 바로 전세가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매매가 대비 평균 전세가율, 집값이 가장 비쌌던 2007년, 2008년에 36에서 35 수준이었습니다. 매매가 대비 35%밖에 안 했어요. 10억짜리 아파트면 전세 가격 3억 5천밖에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006년부터 2008년의 부동산 버블에는요, 세입자가 상대적으로 소외감은 느꼈지만 직접적으로 나한테 부동산 버블에 피해는 오지 않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58%, 거의 60%에 육박하죠. 경기도 지역은 65%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매매 가격이 너무 올라가서 지금 전세가가 못 따라가는 뿐이지 전세 가격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급등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부동산 버블의 다른 점은요, 전세 가격 상승세가 매매 가격 상승세를 더욱더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전세 불안이요, 실수요 유입을 지속시키고요. 그래서 가격이 거품이 굉장히 늦게 꺼지는 이유 중 하나가 불안한 실수요자가 자꾸 매수를 해준다, 고가에 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자꾸 상단이 높게 형성되고, 이렇게 높게 된 향상이 꺼질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이번 부동산 버블 왜 전세 가격이 원인이 됐을까? 결국엔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도 일정 부분 영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 보면 2008년에 10조 정도 규모였는데 현재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120조까지 늘어났습니다. 12배 규모로 커진 거예요. 그만큼 그것이 매매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 전세자금 대출은 왜 늘어났냐? 결국에는 저금리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낮은 기준금리, 지속적으로 낮아진 기준금리가 전세자금 대출의 증가를 불러왔다. 이렇게 낮아진 전세자금 대출이 고가 아파트의 수요를 불렀다는 거예요. 매매 수요뿐만 아니라 전세 수요까지 부른 겁니다. 자, 1억에서 1억 5천 있는 사람이 5억 정도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6억대, 7억대 아파트, 전세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네. 그런데 이 5억 빌리는 거 2008년, 2009년까지만 해도 정말 간땡이 부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 90만 원 정도만 내면 이 대출 쉽게 해주니까 너도 나도 돈 빌려서 고가 아파트 들어가려는 수요가 크게 늘어나다 보니까 한정된 전세 매물의 수요가 늘어났고, 그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폭등하고, 그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서 갭 차이가 줄어드네 다시 매매 가격 상승을 이끌고, 이것이 다시 전세 수요자의 매매 수요로 전환시키면서 가격 급등을 이끄는 악순환이 됐다는 겁니다. 자, 현재 아파트 가격 불안은요, 지금 전세 가격부터 잡아야 됩니다. 전세 가격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매매 가격 하락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전세 가격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임대인, 전세를 내놓는 이 집주인들이 전세 보증금으로 적정 수준의 이자 소득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일반적으로 은행권이에요. 제2금융권까지는 포함이 안 됩니다. 은행권 1년 정기예금 금리가 2% 내외가 나와야 돼요. 이 정도는 나와야 전세금 받아서 은행 넣는 게 더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소득세법 상에서도 은행 월세보다도요, 이렇게 전세금 받아서 이자 소득 받는 게 더 유리해요.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의료보험도 같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자 부담 증가로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도 억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이자율이 3% 중후반은 나와야 되는데 지금 2% 초중반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세자금 대출 수요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사람들 간땡이가 다 커진 거예요. 그래서 내년 7월부터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임차인들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이 사람들 4년 전 전세 시대로 계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또 매매 불안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전세 가격을 잡아야 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8월 기준금리 변화한다고 바로 폭락은 안 할 겁니다. 이번 8월 26일 날 기준금리 변화하게 되면 언론에서 도배를 하겠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가격이 매물이 늘어나거나 수요가 줄어들 거나 그렇게 보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단기간 내에 두 차례 인생을 해야 현재 상승을 멈출 수는 있을 것이다. 그래서 11월이 지금 유력한데 이 시기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묻지마 패닉 바잉은 막을 수 있다. 실수요자들이 자꾸 초고가로 사주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장기적 금리 변화에 대한 경계감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네? 내가 알고 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다르네? 한마디로 이자 부담에 대한 경계감으로 좀 공격적인 투자 수요는 줄어든다는 부분이죠. 이게 좀 멈춰야 외곽까지 진행된 이 신고가 행진도 진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가격 하락은 어느 정도 올려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4차례 정도는 올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차례 정도는 인상을 해야
전세 시세의 변화를 줄 수가 있어요. 왜? 그래야 2%, 1% 후반에서 2% 수준의 예금 금리가 나올 수가 있다는 부분이죠.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반대로 수요는 줄어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차례까지 올리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 부동산 시장 전망에 따라서 야 이렇게까지 못 올릴 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추세가 이어지고 과거 2011년과 유사한 사례가 펼쳐진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4차례 인상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 폭락을 기다리신다면요, 전세값 폭락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게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다주택자가 주택을 장기 보유하지 못하고 처분하는 경우 3가지가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보유세 강화 부분입니다. 자, 집값 상승 기대감이 없는데 보유세가 계속 올라가네? 그럴 경우에는 처분을 하겠죠. 두 번째가 정말로 강력합니다. 자, 내가 내놓은 전세 가격보다 하락해서 내가 돈을 어디서 끌어와서 전세금을 마련해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럴 경우에 다주택자는 굉장히 힘든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지역 전세 가격이 워낙 과하게 떨어질 경우에 자, 이런 급매물이 늘어나게 되고 시세 하락은 급매물 간의 경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급매물 간의 경쟁으로 눈에 띄는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전체적인 시세도 낮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반복되면서 전체적인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집주인들이 없어지게 되면 그때 투매가 나올 수 있다. 이것이 주택가격 하락으로 이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세 가격 하락, 크게 하락하는 게 과연 금리 4번 올린다고 될까요? 분명히 매물이 증가하고 매물은 증가하고 수요는 좀 줄어드는 요소는 맞지만 폭락까지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폭락은 언제 온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입주 물량이 늘어나는 시기가 겹쳐야 된다는 건데 그것이 2023년 하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2023년 하반기에 금리가 높으려면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먼저 올해 2차례 금리 인상 하고요. 내년에 2차례에서 3차례 정도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에 한두 차례 정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5차례 정도 기준금리가 올라줘야 자, 진짜 하반기에 입주 물량이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대규모 입주 물량이 들어오는 거하고 금리가 낮아지는 시기에 입주 물량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거 결과는 천지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019년이 예로 들어지죠. 상반기에는 헬리오시티 입주로 대폭락이 있었다가 하반기에는 고독에 더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지만은 금리 인하 시기니까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3년 상반기에 금리가 한 차례에서 2차례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부동산 버블은요,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 시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전세 가격이 정말로 떨어지게 되려면 신도시 입주까지도 이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올해와 내년에 눈에 띄는 폭락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고 저는 가능성 있는 시기를 내후년으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도 전세 시세를 잘 보시면서 부동산 전망을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저희 쇼킹 부동산 네이버 블로그 자료실에서 가장 빠르게 정보를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